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엇갈리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강했는데요. 외국인들의 매수로 1.4% 이상 상승하며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2160선을 회복한 것은 지난 11일 이후 9거래일 만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경제지표 개선과 북한발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시장의 투자 심리가 살아났습니다. 반면 최근 급등했던 종목들 중심으로 코스닥 시장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코스닥 시장은 오히려 하락세 나타냈는데요. 간밤 글로벌 증시는 부정적인 이슈에 더욱 집중하며 시장 조정받았습니다. 이슈들 차례대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반화웨이 조류가 생기고 있다며 한국 통신회사도 사례로 꼽았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현지 시간 24일 성명에서 전 세계가 중국 공산당의 감시국가 위험성에 눈을 뜨면서 화웨이에 등을 돌리고 있지만 한국의 SKT와 KT 등은 이에 동참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음 주면 전 세계적으로 1천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테오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소스 WHO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24일 확진자가 현재는 약 930만 명, 사망자는 약 47만 명 이상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유가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가운데 급락했습니다. 더불어 원유 공급량 증가 발표에 따른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유가를 끌어내렸습니다. 뉴욕 상하거래소에서 8월물 WTI는 배럴당 5.9% 급락한 38.01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내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다시 급증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급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9거래일 만에 하락하며 1만 선을 내줬고 다우존스 지수도 2만 6천 선이 무너졌습니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함께 만나보시죠. 네, 먼저 다우존스 지수 2.7% 이상 하락했습니다. 25,445선에서 거래 마감하면서 전해드렸듯이 26,000선 이탈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S&P 500 시장도 함께 만나보시죠. S&P 500 시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대 급락을 보였습니다. 3,100선 이탈하면서 3,050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나스닥 시장 함께 만나보시죠. 최근 나스닥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왔는데 오늘 다시 한번 만선이 무너졌습니다. 2% 이상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나스닥 시장에서는 언택트 업종이 간밤에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9,900선에서 거래 마감했네요. 어제 우리 증시 마감 상황도 만나보시죠. 네, 어제 다시 한번 외국인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큰 폭으로 사들였습니다. 삼성전자 단숨에 5만 2천 원대 회복이 됐고 5만 3천 원대 목전에 두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3% 가깝게 급등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2% 이상 강세 보이면서 8만 6천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어제 유럽과의 이 계약 체결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2% 강세 다시 한번 나타냈고요. 81만 9천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어제 장중에는 83만 원대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네이버 역시나 마찬가지로 1% 강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언택트 업종에 대한 이 외국인들 수급은 괜찮습니다. 27만 9천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어제 시장 마감이 됐고 셀트리온 5위권 지켜내면서 거래 마감했는데요.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31만 9천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만나보시죠. 네, 삼성전자 우선주 역시나 마찬가지로 2% 이상 상승으로 거래 마쳤고 LG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2% 이상 상승했습니다. 어제 외인들 매수 집중적으로 들어왔고요. 51만 6천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특징적인 종목 바로 삼성물산인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계속해서 급등하면서 최대 주주인 삼성물산이 현대차 제치고 다시 한번 10위권까지 진입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이상 강세 나타냈고 11만 8천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카카오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최근에 급등 흐름 이어왔는데 어제도 무너지지 않았고 소폭이나마 추가 상승세 나왔습니다. 강보합권 28만 2,5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함께 가보시죠. 네, 어제 코스닥 시장의 하락폭을 이끈 것은 바로 알테오젠입니다. 기술 수출 계약과 관련된 긍정적인 뉴스가 있었지만 최근 기대감으로 급등했기 때문에 어제 시장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들이 대거 쏟아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14% 가깝게 급락했고 이와 함께 코스닥 시장 자체가 1% 가깝게 빠졌습니다. 28만 4천 원대에서 거래 마쳤고요.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목표 주가가 다시 한번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3% 이상 급등 흐름 나타냈는데요. 앞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수혜가 생각보다는 길어질 것이다라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11만 3,9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어제 시장 거래 마쳤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특징적인 종목 바로 KMW인데요. 어제 다시 한번 5G 업종들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4% 이상 상승하면서 62,900원대. 계속해서 미국에서 5G 시설 투자와 관련된 이 호재성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5G 종목들은 계속해서 우상향 그래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휴젤 어제 다시 한번 10% 이상 급등했습니다. 200%의 무상증자 소식이 있었죠. 이와 함께 55만 7,5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인트레이더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시장이 간밤에는 전반적으로 하락한 가운데 비트코인 여전히 1,100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1% 상승하면서 28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2회 코인들 만나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1,100만 원대에서 견고한 흐름 가져가는 가운데 오미가세 역시나 마찬가지로 1% 이상 상승하고 있고 아이온체인도 강보합권에서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도 0.84% 이상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메랄드 이더가 5% 가깝게 급락 중이네요. 2회 코인들 만나보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코인들 혼조세 보입니다. 리플, 라이트코인, 이오스, 모네로까지 현재는 모두 빨간불 켜내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장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간밤에 급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26,000선을 내줬고 나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10,000선을 이탈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고 언택트 업종도 다시 한번 간밤에는 강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슈가 좀 계속해서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시장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보니까 전문가들은 일시적인 조정에 불과하다라는 의견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몇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오늘 급락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직까지 급락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 증시가 상승의 어떤 모멘텀 관련돼서 일시적으로 밀렸다 이런 어떤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지난 시기 그러니까 3월 달부터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증시가 연일 상승했기 때문에 많은 참여자들이 이렇게 미국 증시가 상승하는 것이 맞나 이런 어떤 의심스러운
다소 의구심 속에서 상승했다 이렇게 말씀 들어보겠고요. 어제와 오늘 지나서 즉 하루 사이에 미국 증시가 다우, 나스닥, S&P 500 지수가 2%대 급락의 모습,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만선에서 하회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시장에서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들어보겠는데요. 자, 최근 들어서 들려온 이슈 세 가지입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가 과연 어떻게 진척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이벤트이고요. 또한 밤새 IMF가 결국 2020년이죠. 2020년 4월 달의 전망치보다 상당히 더 앞으로 안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IMF의 글로벌 세계 전망치 하향세,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 유가의 급락 이런 부분들이 오늘 미국의 3대 지수에 약세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을 통해서 다우, 나스닥, S&P 500 지수의 트렌드를 좀 말씀 드려보겠는데요. 뭐 다우 지수에 대한 표현을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오늘 급락의 표현과 맞물려서 30개 종목 관련돼서 30개 종목이 전체적으로 하락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가장 시장 이슈가 있었던 나스닥 지수, 즉 나스닥 지수가 9개월 만에 하락을 했고, 그리고 이제 뭐 심리적인 만선을 깨졌다 이런 표현 속에서 만선에서 이제는 9,900선 즉 2.19%의 어떤 이런 모습들이 시장에서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들어보겠고요. 나스닥 지수 전체 나스닥 지수 100 종목 관련돼서 현재 6개 종목 이외에는 상당히 급락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으로 좀 다가오고 있다 보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나스닥 지수의 리뷰를 좀 들어보겠는데요. 자, 오늘 나스닥 지수가 2%대, 2.19%의 어떤 주가의 어떤 약세상 충을 가지고 있는데 2.19%의 어떤 하락이 뭐 이게 최근의 모습은 아닙니다. 뭐 지난 3월 23일 이전에는 뭐 급락의 모습이 있었고요. 중간중간에 이 정도의 하락세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물론 많이 있었죠. 다만 많은 참여자가 최근 들어서 즉 나스닥 지수의 어떤 급락 그리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걸 보면 이제 많은 참여자들이 심리적으로 지난 6월 23일 날 터치한 즉 1221선을 이제 탈환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가가 더 상승할 것입니다. 그런 기대 속에서 만선 하회가 심리적으로 큰 충격으로 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고요. 통상 이렇게 글로벌 관련돼서 충격이 다가오면 통상 항공업종이 가장 큰 어떤 충격을 좀 받고 있는데요. 우리가 몇몇 종목 관련돼서 아시아나 아메리칸 에어라인을 말씀드려보면 AAL이죠. 이 종목 관련돼서는 결국 항공업종이 코로나19의 충격이 커질 것이다. 그런 어떤 충격 속에서 상당히 주가가 단기간에 급락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요. 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결국 델타항공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주가가 여전히 약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이트 속에서 여행 사이트죠. 익스피디아의 모습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익스피디아는 어떤 트렌드로 갔냐면 익스피디아는 여전히 주가가 뭐 3월 13일 날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주당 $40 이후에 회복이 아직 여전히 안 돼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몇몇 종목들은 예상보다 급등의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미국에 있는 많은 종목들은 상승보다 하락을 달리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 드려보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IMF가 지난 4월 달에 발표된 어떻게 보면 2020년 전망치보다 어저께 그러니까 약 2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지난 4월 달에 나왔던 전망치보다 상당히 올해 글로벌 시장에 대한 전망치가 안 좋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시장에 그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사이트를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요. 어쩌면 3월 달 이후에 글로벌이나 각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이 사이트를 말씀드리면서 주가는 급락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여전히 급등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 사이트에 대한 설명은 좀 부족할 수 있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 사이트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주가가 하락할 여지가 있다. 이런 어떤 원인의 차원에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같은 경우에는 결국 확진자가 어떻게 보면 930만 명이 넘어섰고요. 그리고 사망자가 47만여 명. 여기서 앞서서 좀 잠깐 얘기가 됐습니다만 이제는 어떻게 보면 WHO가 바라보는 즉 다음 주까지는 이게 앞자리가 9자가 아니고 앞자리가 10으로 갈 것이다. 즉 1,000만 명을 넘었을 것이다. 이런 코멘트가 있고요. 또 사망자가 현재는 앞에 47만여 명이지만 이젠 이것이 50만여 명으로 사망자가 급증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글로벌 관련된 이슈가 되고 있던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확진자가 230만여 명이고요. 그리고 사망자가 48만여 명. 아래 있는 시리얼 데이터의 모습을 잠깐 보시면요. 결국 그 미국이 230만여 명 가운데서 사망자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모습을 보면 미국 관련돼서 결국 코로나19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좀 말씀 드려보겠고요.
이제는 뭐 브라질이 예상보다 좀 이벤트가 커지고 있습니다. 즉 미국보다 브라질이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반 정도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뭐 국내도 뭐 러시아 선언이 확진자 소식이 있었습니다만 예상보다 러시아의 어떤 확진자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 좀 말씀드려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던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중국 부분인데요. 자, 중국이 좀 서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확진자가 뭐 지난 시기에도 뭐 8만여 명, 현재까지는 84,658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숫자가 정확할까 이런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최근 들어서 코로나19 관련돼서 상당히 글로벌 그 트렌드가 좀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미국 증시가 상승했습니다만 이제는 상승보다 하락의 핑계가 하나씩 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또한 이 트위터를 보실 것 같습니다. 어저께죠? 어저께 미국 증시가 흔들렸을 때 새로운 인물이 좀 나왔었죠. 이 인물이 대중 강경파죠. 피터 나바로, 그러니까 미국 백악관 무역제접 정책국장이 결국 코로나19가 이렇게 생겼던 이유가 중국 책임이다. 중국이 1월 달에 코로나가 생겼는데 그것을 좀 숨겼다. 이런 코멘트 속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은 파기됐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표현을 썼냐면 중국과 무역 협상은 잘 되고 있다, 상당히 잘 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서 즉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의 파기는 아니다 이런 좀 코멘트를 가지고 있고요. 결국 오늘 미국 증시가 하락했습니다만 문우신 미 재무장관의 코멘트를 좀 우리가 의미 있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우측에 문우신 미 재무장관이죠. 왼쪽에 있는 인물이 데이비드 러비스타인, 그러니까 글로벌 관련돼서 금융의 투자의 어떤 대부라 인물인데요. 자, 두 인물이 팍스뉴스의 TV에서 폭스TV죠. 폭스TV 했던 인터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즉, 문우스 미 재무장관이 앞으로 미국의 어떤 일자리, 그리고 노동자, 그리고 비즈니스를 위해서 앞으로 내가 많이 할 것이다. 즉, 미국의 어떤 문우스 미 재무장관은 어떤 표현을 썼냐면 7월 달에 추가적으로 경기 부양을 노력할 것이다. 이런 트위터의 어떤 모습을 보이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끝난 미국 증시가 예상보다 코로나19가 확진이 커질 수 있다. 그리고 미국 경기가 지금보다 부진할 수 있다. 이런 코멘트를 썼는데 이런 코멘트가 있기 때문에 문우스 미 재무장관이 7월 달에 어떤 경기 부양을 쓰더라도 일단 투자 심리는 소폭이나마 침체되고 있다. 그리고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갔는데 조금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급락하면서 현재 거래를 마친 상황입니다. 특히나 경기 회복 지연 우려가 부각되면서 JP모건 등 이 금융주들이 좀 급락세를 보였고요. 더불어서 항공업종도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간밤에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온 상황인데 오늘 우리 시장도 함께 비슷하게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니까 시청자분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애플이 인하우스 칩 이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인텔에 이제 칩을 쓰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우리 시장에서도 좀 수혜를 볼 만한 종목들이 있을까요? 그런데 사실상 보니까 인텔의 칩을 사용하는 퍼센트가 4%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것이 우리 국내 증시 삼성전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화두인데요. 일단 어제 관련된 삼성전자가 상승의 모습 보이고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의미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애플이 그동안은 인텔의 프로세스 칩을 좀 사용했습니다만 이게 보니까 이제 다시 어떻게 보면 애플이 자체적으로 기술이 좀 늘어서 이제는 그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애플 실리콘을 탑재하겠다. 즉 애플 자체 기술력을 가지고 이제 인텔이나 다른 걸 쓰지 않고 이제 애플의 어떤 자사 이제 부품을 쓰겠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상당히 좀 이슈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다만 그렇다면 이것이 결국 애플의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어떤 트렌드의 모습 보시면 좋겠는데 애플의 주가 어저께 그런 코멘트, 즉 애플이 앞으로는 자체 부품을 쓰겠다. 이런 이슈 속에서 어저께 다시 한번 역사적인 신고가가 어저께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애플의 주가가 소폭이나마 약세의 모습 보이고 있었는데요. 오늘 애플의 주가 약세는 오늘 반도체 업종의 주가가 약세의 모습 기록됐기 때문에 어제까지 모습을 보면 일단 글로벌 참여자는 애플의 어떤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따라서 이제 글로벌 1위의 기업인 애플이 이제는 시가총액이 이제 표현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이제는 자리 잡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따라서 애플을 이 시각 현재는 어떻게 보면 주가가 $360 정도 나오고 있는데 몇몇 그 글로벌 애널리스트들은
애플의 주가가 목표가가 $400 정도 보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최근 들어서는 글로벌 그 애널리스트들의 평가가 상당히 그 정확한 부분이 있는데 애플의 주가가 어떻게 보면 지난 3월 달이죠. 3월 23일 날 주당 $212에서 단기간에 뭐 70%, 80% 이상 이렇게 급등했는데 이렇게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고평가 논란보다도 $400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다는 거 보면 이것이 언택트 효과인지 아니면 애플의 자체 기술력이 좋은지 몰라도 중요한 것은 애플의 기술력이 이제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동안 애플이 몇몇 소위 그 제조업 회사를 좀 바꿨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난 시기에는 뭐 이제는 뭐 없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모토로라의 어떤 프로세서 칩을 과거에는 차용을 했고, 그리고 IBM, 그리고 2015년부터 인텔의 어떤 프로세서 칩을 썼는데 2015년 기준으로 보면 이제 뭐 15년간의 협력 관계를 끝내고 이제는 애플 자체의 어떤 칩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그렇다면 인텔의 주가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말씀드려보겠는데 예상보다 인텔의 주가가 그렇게 큰 충격을 좀 안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인텔의 주가가 뭐 그동안 애플이 아무래도 시그널 좀 줬겠죠. 지난 15년간에 우리 애플과 이런 프로세스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좀 우리 이제 헤어질 수 있다. 그런 어떤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애플의 주가가 그런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급락폭이 좀 줄어들었다는 것은 이미 인텔도 어떻게든 알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팩트입니다. 결국 애플이 앞으로는 이제 인텔의 어떤 프로세서를 쓰지 않는다면 대만의 그 TSMC,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애플이 모든 프로세스 설계도를 줘가지고 대만의 TSMC에 맡길 것인데 결국 대만의 TSMC 입장에서 보면 이득이 될 것입니다. 다만 애플 입장에서 보면 TSMC한테 모든 걸 맡기기에는 좀 어떻게 보면 생산을 한 곳에 다 몰아주기에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 대신에 삼성전자 일정 부분 배분하지 않을까 이런 좀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어제 관련돼서는 어저께 외국인 관련돼서는 어저께 삼성전자가 순매수 유의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애플이 이번에 애플의 어떤 프로세스의 어떤 칩을 사용함에 있어서 대만의 TSMC도 좋겠지만 삼성전자도 이득을 볼 것이다. 그런 어떤 외국인의 팁을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시장의 호재거리 하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미국 연준 측에서는 계속해서 이 경기 부양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좋은 정책이긴 하지만 이런 정책들에 대한 분명히 부작용이 있거든요. 어떤 부작용들이 있을까요? 오늘 뭐 그 연준의 사이트를 좀 보시면요. 그 상당히 좀 많은 글에 도배가 되는 건 뭐냐면 미국 경기 그리고 미국 기업의 어려움을 도와주겠다. 이런 좀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그 미국에 있는 그 워싱턴 포스트 입장에서 보면 이런 코멘트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좀비 기업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좀비 기업이란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결국 죽었다는 거죠. 즉 3년 이상 이자나 영업이익이 부진하지만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 즉 저금리 속에서 겨우 허덕이는 기업이 많다. 이런 좀 판단이기 때문에 지난 2013년 이후에 2배, 그러니까 전체 미국의 기업 관련돼서 20%가 껍데기인 기업이다. 이런 좀 판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코로나19 관련돼서 연준이 도와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런 어떤 부분들은 어렵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몇몇 페이퍼는 이런 페이퍼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의 어떤 주가가 상승하고 있고 기업이 이렇게 좀비 기업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하는 것들은 연준이 저금리나 이런 부분 통해서 상당히 겨우겨우 허덕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결국 연준이 도와주는 것은 아닌가 이런 좀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IMF가 바라보는 시각,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미국 경기가 어렵고 그리고 글로벌 경기가 어려운 것은 결국 코로나19의 어떤 어려움보다도 미국 연준을 비롯해서 글로벌 연방은행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다 이런 판단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트렌드 보면 코로나19의 어떤 대응책보다도 연준이 기업 살리기를 위한 노력 때문에 최근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착시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펠리즈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 전화 연결해서 여러 가지 이슈를 짚어볼 텐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이 종가 기준으로 2160선을 넘어섰습니다.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어제까지는 좋았는데 또 오늘은 고민하게 만들죠. 맞습니다. 네. 네,
미국 시장이 또 흔들리다 보니까 솔직히 뭐 미국 시장이나 국내 시장 분위기도 언제든지 조정 나와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고 이상할 상황은 아니었죠.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최근에 뭐 지정학적 리스크 북한이 또 한국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위아래를 계속 간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어떤 격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약간 해프닝으로 끝났는데 오늘은 또 유럽을 때리네요. 일단 미국은 이제 주변 국가들한테 다 때리기로 결심했나 봅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이제 코로나19는 잡히지 않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지금 미국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그나마 중심지인 뉴욕은 괜찮다. 그런데 플로리다나 캘리포니아 같은 가보셨습니까, 앵커님? 플로리다? 네, 죄송합니다. 네, 저 플로리다 가봤는데 그곳이 현재 예. 네, 확진자가 많아진다는 소식에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마음의 고향이신가 보죠. 마음이 아프신 것 같은데요. 네, 이쪽이 왜 중요하냐면은, 앞으로 이제 휴가철이 됐는데 미국 사람들이 그래도 해외로 못 나가게 되면 약간 대부분의 휴양지인 미국의 서부, 남부 쪽으로 이동해서 간다고 했을 때 여기 확진자가 급증한다. 별로 좋은 뉴스가 아니죠. 거기서 또 휴가 갔다가 걸려올 수도 있다라고 하게 되면 우려감이 큰 부분들도 살짝 반영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인데, 그런데 일단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난번처럼 강경하게 셧다운은 경제 봉쇄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쪽으로 계속 밀어붙이는 만큼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단 어떤 우려감 대비보다는 조금 낫다라고는 봐야 될 것 같고요. 경제에 미치는 역할이요. 특히 또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감염률은 증가해도 사망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사망률이 그래서 치사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부분들도 그나마 그냥 위안거리로 삼는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근데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확진자 수가 계속 늘기 시작하게 되면 사망률도 따라 올라올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약간 후행적인 지표다 보니까 반영이 만약에 7월 달 넘어서 된다라고 하게 되면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관련된 확진자 수가 계속 이어지는 분위기 쪽의 시장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그쪽에 계속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몸이 달았죠.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경제도 엉망이고 실업률도 엉망이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뜻대로 되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 신경질적인 반응은 또 중국 때리기나 아니면 공격적인 경기 부양책으로 다시 그레이트 아메리카 어게인 뭐 이런 쪽으로 또 다시 나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일단 지금은 쉽게 말씀드리면 상승했다 보니까 부담감은 계속 뚜렷한 상황이고요. 지금 주가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 누가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냥 돈이 많다, 유동성이 끌어올리는 거 아니냐, 이 부분밖에 해석을 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뒤를 돌아보게 되면 전부 다 어떤 안 좋은 부진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 일단 심리적인 측면들이 깨지느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흐름이라고 보게 되면 아직 그런 과거와 같은 심리 충격과 어떤 여러 가지, 그래서 투매를 유발할 정도의 시장의 타격은 제한적일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라고 하게 되면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도 일단은 첫 번째는 건강한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요. 조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조정권에서 그래도 또 움직이는 섹터나 종목들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은 그냥 진단키트, 방호복 관련돼서 어제 랩지노믹스가 상한가가 갔는데요. 어떤 시젠이 좀 덜 갔습니다. 그러면 시젠의 필두로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과 또 KM이라고 하는 방호복, 마스크 관련된 종목, 이런 흐름들 쪽으로 오늘은 트레이딩 전략들이 일단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언택트주도 봐야 되겠죠. 이런 쪽에서 일단 트레이딩의 기회는 오늘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시장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업종별로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대북 리스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좀 뉴스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남북 경협주와 방산주가 계속해서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둘 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네. 쉽게 말씀드리면 요즘 보니까 어떤 특별한 종목, 그리고 또 지난번에 우선주 급등 현상도 말씀드렸지만은 유동성이 넘치다 보니까 개인 매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처럼 어떤 저희가 뭐 기술적인 분석, 이성적인 분석 전혀 안 맞습니다. 즉 테마주나 이쪽으로 쏠림이 간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어떤 예상보다 훨씬 더 가고요.
그리고 훨씬 더 간 자리에서 빠질 때 보면 또 급하게 빠지고 이런 어떤 진폭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는 장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와 저만큼 가네. 아유 나도 어제 살 걸. 이게 아니라 판단의 기준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라리 이만큼 올라서 사고 싶은 내가 지금 뛰어들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남들도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때 오히려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쪽도 바라보시면서 외동매매는 지금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종목과 섹터에 대한 판단 기준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서울경제TV에서 앵커님이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겠죠. 이런 내용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애청해 주시고요. 그와 함께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돼서 또 시소 게임이 나오는 게 방산주, 남북 경협주입니다. 한쪽 올라가면 한쪽 빠지고 이런 쪽으로 나오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이 테마 모두 다 어떤 실적이나 성장성에 기반을 한 테마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모두 다 심리적으로 기반한 테마입니다. 그만큼 사상 누각이죠. 언제든지 바람만 불면은 우르르 무너내릴 수 있는 그런 테마다라고 하게 되면 솔직히 내일 또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또 미국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모르고 우리나라가 어떤 대응을 할지도 모르는 상황 쪽에서 그냥 이런 종목들 우르르 쌌다가 내일도 오르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로 매매하는 것은 매매가 아니라 그냥 약간 기도하면서 매매하는 거죠. 바이 앤 프레이죠. 이게 바이 앤 홀드도 아니고 바이 앤 프레이로 나간다고 하게 되면 이게 정확한 투자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앞으로 여러 가지 변수가 많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의 반응일 텐데 미국은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북한 내가 거기 왜 신경 써? 코로나19 관리해야 되고 대선도 걸린 상황 쪽에서 뭔가 표를 직결하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여러 가지 시각을 보게 되면 일단은 관심이 없는데 북한이 자꾸 날 좀 바라봐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고개를 돌리는데 아직까지 공식적인 그리고 또 실질적인 반응이 나올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할 쪽에서 너무 이쪽 테마에 왔다 갔다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한국 디스플레이 업체를 상대로 선전포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업황 전망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네, 지금 기사를 보니까 참 그냥 한마디로 일본다운 것 같습니다. 일본스럽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특히 JDI라고 하는 재팬 디스플레이가 자회사로 있는 JOLED 이쪽이 미국과 독일에서 삼성전자한테 특허 침해 소송 제기했고요. 거기다가 또 JOLED는 자금난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인 CSOT한테 돈 좀 다오. 그래서 한 2천억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투자를 받으면서 그냥 주지 않았겠죠. 야, 니네 이거 받는 대신에 어떤 일 좀 해줘야겠다라고 약간 압박을 내는 상황 쪽에서 그래 그럼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견제가 들어가는 게 그나마 지금 전 글로벌 1위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 삼성 LG 디스플레이 쪽에 압박을 내는 상황들이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일단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LCD 같은 경우는 삼성은 철수를 했고요. LG는 약간 고부가 가치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큰 타격은 없지 않을까로 보여지고 있는데 워낙 LCD 디스플레이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여전히 지금 고민은 계속 쌓여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 밖에 OLED TV도 경기가 위축되다 보니까 TV 사는 사람들이 없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일단 LG 디스플레이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뉴스는 약간 부담이 있다고 하더라도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아직까지 실적이 한 4분기나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한 10,000원대와 13,000원대 박스권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강의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패턴으로 시장을 예측하는 법을 주제로 강의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CWCount.com 대표 브라이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지은입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찐 미국 경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네. 저번 주에 예고에 들은 대로 그 미국 시장과 그리고 비트코인 차트를 알려드릴 텐데요. 그 전에 브라이언, 차트 분석은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네, 무조건 패턴입니다. 네. 패턴이랑 시작하고 패턴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패턴을 예측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엘리엇 파동을 매겨서 어떤 패턴이 이루어지나 왜냐하면 그 패턴을 알아내면 그 다음 방향성을
엘리엇 파동이 뚜렷하게 알려주니까요. 오, 그러니까 브라이언에게 이 이론은 경제만으로는 해석이 안 될 때, 그럴 때 정말 그 지점에서 어떻게 나아가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알려주는 툴, 뭐 도구,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네, 경제만 보고 네. 시장 방향성을 잡을 수는 없죠. 오. 경제도 펀더멘털도 보고, 네. 뭐 사람들의 감정도 보고, 투자자들의 감정도 보고, 네. 뭐 모멘텀도 보고. 근데 그거를 복합적으로 본 다음에 엘리엇 파동을 앞두고 네. 그걸 복합적으로 계산하면 더 시장 포캐스팅이 예측하는 게 좀 더 뚜렷하게 네. 보이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브라이언,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됐나요? 같이 일한 지? 네, 그럴 때 그렇죠. 정말 큰 논란이 됐던 게 작년부터 미국 시장의 하락을 예측하셨잖아요. 네. 그때 다들 네.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2월이죠. 미국 시장이 대폭락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면서죠. 네, 저한테 영어로 crazy라고 그랬어요. 저는 12월 달이 11월쯤 위기가 올 거라고. 왜냐면 큰 5차 파도가 끝나가지고. 근데 결론은 2월 달에 저는 코로나의 콧자도 몰랐지만 코로나가 와가지고 큰 위기가 왔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아직 저점이 남았다고요? 저는 저점이 남았고 네. 더 큰 저점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네. 저점 아직 남았다에 네. 대한 근거를 한번 볼까요? 네, 저번 주는 나스닥이 혼자 올라가는 거를 내가 알려드렸죠. 네. 이번에는 다우 지수에서 아주 강한 트렌드를 꺾는 패턴이 나와 있습니다. 오. 이게 좀 힌트죠. 그러니까 아일랜드 네. 리버설 패턴이 나타나고 거기서 또 하나 힌트가 지지선에서 저항선으로 바뀌어지는 거 그리고 투자 심리에 대해서 제가 짧게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아일랜드 리버설입니다. 네, 아일랜드 리버설은 되게 흔하지 않는데 네. 나타나면 아주 강한 역할을 합니다. 네. 이거는 인베스토피디아에서 내가 베껴서 왔습니다. 이게 약간 주식 사전 뭐 이런 느낌인가요? 주식 뭐 딕셔너리라고 그래요. 오. 미국 사람들이 많이 보는 네. 아일랜드 리버설은 어떻게 되냐? 이 이어지는 거를 네.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이 전에 있는 가격보다 다음에 오프닝 날에 네. 훨씬 가격이 뛰어나서 오프닝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걸 갭이라고 그러죠. 네. 여기 갭이 있죠.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서 며칠 동안 왔다 갔다 하다가 또 큰 갭을 줘요. 이거는 반대 갭. 그러니까 시장이 그 전날보다 훨씬 하락하고 오프닝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찢어지고 있잖아요. 네. 보세요. 여기 섬처럼 보이나 안 보이나요? 하나의 섬처럼 보이는데요? 네, 이거를 아일랜드 리버서인데 이게 근데 아주 강한 트렌드를 꺾는 패턴이죠. 오. 이게 다우 지수에서 며칠 전에 나타났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아일랜드 리버서 보십시오. 오. 4일 동안 아일랜드 리버서가 27,850을 찍고 6월 8일에 생겼습니다. 네. 이거는 이 트렌드를 이제 강하게 막아준다. 그리고 아일랜드 리버스를 서포트해주는 또 데이터가 있어요. 네. 이 33.5대 1, 이건 등락 비율이죠. 네. 이게 영어로는 market breadth라 그래요. market breadth. 네. 마켓 숨 뭐 이런 느낌. 네, 그런 거죠. 근데 이 등락 비율을 저는 여기서는 락을 먼저 썼어요. 네. 내려갈 때 33개 주식이 내려가면 주식 하나가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갈 때는 이거는 등을 먼저 얘기할게요. 네. 3대 1이고 2대 1이었어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아주 약한 네. 힘으로 올라가는데 내려갈 때는 아주 강한 힘으로 강하게 내려간다. 33개가 내려갈 때 한 네. 주식이 올라간 비율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이게 큰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 아일랜드 리버설을 네. 좀 더 서포트 해주는 거죠. 오. 이게 진짜 큰 변화가 올 거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페이지를 들어가면 네. 11년 지지선이 드디어 무너졌습니다. 이걸 보면 2009년부터 지금까지 지지선이 잘 서포트를 해줬는데 네. 드디어 여기서 코로나가 온 다음에 무너졌죠. 네. 근데 항상 지지선이 무너진다면은 저항선 역할을 하죠. 네, 저항선입니다. 네, 근데 이건 제가 써가지고 제가 틀렸네요. 그래서 다시 고쳐서 저항선을 했는데 네. 이 사진을 저는 확대해서 가져왔습니다. 여기 아까 섬이 있는데요? 예, 섬 보이죠? 네. 섬 보이고 이제 이게 저항성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 라인을 계산할 때는 한 26,700, 네. 26,800 여기서 네. 아일랜드 리버서가 이 진짜 패턴이 그렇게 강하다면 여기서 꺾어지는 위기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역투자 심리 지표인데요. 네, 저번 주는 심리대에서 소비자 심리대에서 유니버시티 미시건 대학대에서 네, 미시건 대학 그래서 그 심리 심리 지표였죠. 그걸 보여줬잖아요. 네. 오늘은
옵션 마켓에서 투자자들의 심리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오. 투자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나, 네. 상승을 생각하나, 하락을 생각하나. 네. 이게 put to call ratio예요. 네. 풋이랑 코 아십니까, 지은 씨? 풋이 내려가는 거, 네. 콜이 올라갈 때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거, 시장에 내려가면 이런 풋을 거죠? 배타고 네. 올라가면 콜 배트인데 네. put to call ratio가 반대 표시를 해줍니다. 이게 지금 좀 재밌는 건데, 반대요? 예, 인베스터피라는 이것도 사전이죠. 네. Option buyers lose 90% of the time. 그러니까 옵션을 사는 사람들은 90% 실패한다. 90% 손실을 이룬다. 그럼 10%만 성공하는 네. 그런 세계인가요? 그러면 이거 로직을 생각하면 그러면 나는 거꾸로 베팅하면 나는 성공을 시키겠네. 네. 그래서 지금 보십시오. 이 풋 이거는 풋 거래예요. 네. 풋을 좀 더 샀다가 좀 적게 샀다가 네. 적게 샀다가 그랬는데 1월달, 2월달 사이에 풋을 사람들이 거의 안 샀어요. 네. 콜만 샀어요. 네. 여기 왜냐면 시장은 아주 좋으니까 왜 풋을 올라갈 사냐? 거다. 나는 콜만 살 거다. 근데 네. 어떻게 됐어요? 풋만 너무 안 사니까 시장은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 지은 씨가 풋만 사고 다른 사람들은 콜만 샀으면 네. 지은 씨는 대박을 일으켰죠. 왜냐면 시장이 엄청 폭락하고 네. 풋 가격은 엄청 올라갔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쟁점은 지금 6월 달이죠. 네. 6월 달에 풋 거래가 거의 없어요. 1월, 2월 때보다 더 없어요. 또 거의 뭐를 얘기해? 바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뭐를 얘기해 주냐? 어마어마한 크래시가 올 거다. 왜냐면 90% 옵션 사는 사람들은 네. 틀리니까. 네. 그러니까 또 하나의 이 감정은 그 다우 리버설 패턴을 서포트해 주는 거죠. 네. 받쳐주는 거죠. 네. 다음 페이지 들어갑니다. 지금 S&P랑 다우랑 비트코인. 네. 2월 달 코로나가 터지면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사실 진짜 비트코인이 미국 시장을 따라갈 건지 뭐 그런 게 쟁점이잖아요. 네, 저는 단기적으로는 따라간다 봅니다. 네. 다음 페이지 들어가십시오. 이거는 엘리엇 파동의 아주 기본적인 패턴이지 1, 2, 3, 4, 5. 1, 2, 3, 4, 5. 근데 지금 비트코인이 어디 있나? 비트코인은 다시 네. 이쯤에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페이지. 이거는 저의 차트입니다. 네. 비트코인 월 차트. 보라색 1, 2, 3, 4만 보십시오. 네. 1, 2, 3, 4는 다 이루어졌죠. 다시 그 전 차트를 보십시오. 1, 2, 3, 4 이루어졌죠. 이쯤이죠. 네. 이쯤이에요, 지금 이게. 여기서 이제 3, 4, 5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5가 이제 완성이 되겠죠. 이 안에도 또 1, 2, 3, 4가 있어. 그러니까 네. 저는 여기서 1이 거의 끝나지 않으면 한번 조금 더 올라간 다음에 끝난다 봐요. 그래서 2가 남아 있어. 그러면 2가 내려온 다음에 올라가니까 네. 결론은 내려온 다음에 올라가는 거는 저는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정말 이 1, 2, 3, 4, 5와 지금 현재 1, 2, 3, 4, 5가 딱 맞아 떨어지는데요. 네. 지금 트렌드 라인을 보십시오. 이 트렌드 라인은 지금 아주 매우 정확성이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 트렌드 라인은 이를 막아주고 여기서는 여기 이 내려오는 걸 막아주고 네. 여기서 막아주고 여기서 또 막아주고 이 트렌드 라인을 거친 데가 없었어요. 네. 이 트렌드 라인도 되게 소프트하니까 아주 긍정적으로 보지만 네. 그리고 저는 크게 넓게 볼 때 네. 장기적으로 볼 때 시간 문제입니다. 어. 여기서 오차 파도 보라색이 안 이루어진다는 네. 거는 엘리엇 파동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건 지금 1, 2, 3, 4, 5는 사람들의 심리를 지금 계산한 거죠. 네. 이게 집단 심리가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이 사람들의 지금 비트코인의 심리는 여기까지 왔는데 문제는 단기로는 제가 볼 때는 여기 조그만 2차 파도로 내려가야 되니까 네. 무조건 한번 내려간 다음에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미국 시장하고 좀 동일시하게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근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네. 그냥 시간만 냅두면 19,891불을 넘어야지만 이 엘리엇 파동이 완성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의 가치 이제 향후 어떻게 될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비트코인은 예망이 참 좋습니다. 저는 이 화폐, 네. 이 종이 화폐가 10년, 20년 있다가 아직도 있을까요? 없겠죠? 지금도 조금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인지 화폐보다는 신용카드 사용을 권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엘리엇 파동의 제일 중요한 부분, 네. 이 주식이, 이 가격이 어떤 사이클 안에 있나. 만약 이 3차, 4차 끝나고 이제 5차가 끝나가는데 네. 여기서 산 사람이 2017년 12월 달에 아주 많죠. 네. 그래서 손실이 있는 사람이 많죠. 근데 네. 엘리엇 파동의 그 사이클 어느 부분에 있나 보면 나 이쯤 있으면 거의 다 끝나는데 내가 왜 살까? 그 생각 안 하겠어요? 네. 엘리엇 파동은 그걸 알려줍니다. 이 주식, 이 비트코인이 이 사이클 안에 어떤 부분에 있나.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게 네. 엘리엇 파동인데 이 카운트, 저의 비법이거든요. 네. 저의 비법을 쓰고 다른 또 무슨 펀더멘털 감정 그런 네. 거를 리딩 해가지고 복합적으로 보면
리딩이 아주 클리어하고 정확성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비트코인을 하든 뭐 코스피를 하든 어떤 주식을 하든 미국 경제, 미국 시장을 꼭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 저희는 찐 미국 경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CWCount.com의 유지은, 저는 CWCount.com 대표 브라인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의 만나보고 왔고요. 출발 증시 와이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